저는 그러니까 국제 뉴스를 다루는 일을 오랫동안 해왔고요. 신문 기자를 오래 했고, 그래서 여기저기를 다녀보고 싶었지만 많이 다녀보진 못했고, 그냥 지금은 회사를 그만두고 책 쓰고 글 쓰고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북토크라는 게 항상 보면 책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건 책을 읽고 오신 분들한테는 의미가 없고 알려드리는 건 또 그렇다고 해서 또 이렇게 전혀 뜬금없는 이야기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게 대책과 관련이 있는 이야기, 그렇지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이런 것들로 이렇게 몇 가지 주제만 잡아봤습니다. 이렇게 뭐 교수님들 강연하실 때처럼 PPT가 쫙 있어가지고 이렇게 설명하고 이런 거는 아니고요. 그냥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인데, 제가 지금 쓰레기장에서 소가 풀을 뜯고 있는 게 아니라 쓰레기를 뒤지고 있는 사진입니다. 근데 저는 쓰레기에 본의 아니게 관심이 굉장히 많게 됐어요. 얼마 전에 제 친구가, 저랑 제일 친한 친구가 어떤 사진전을 갔대요. 사진 작가님의 전시회를 갔다가 거기서 어떤 사진이 이렇게 액자에다가 보고, 이거는 딱 네가 딱 생각났다, 너를 위한 사진이다. 그래가지고 사진을 액자에다 해서 저한테 선물해 줬는데, 그 사진이 캄보디아에서 쓰레기장에 남자아이가 하나 서 있는, 그래서 쓰레기를 보면 제가 생각난다고 했었는데, 이제 그게 제가 오래전에 이 책은 공저고 사실 저는 단독저서는 딱 한 권이 있는데, 그 책을 낼 때 그 출판사에서 처음에 어떻게 제안을 했었냐면, 저한테 국제 문제를 쉽게 해설해주는 책을 써보지 않겠느냐라고 제안을 했었어요, 오래전에.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런 책은 너무 많다.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정말 마이너한 주제인데, 이게 쓰는 나도 돈을 못 벌고 내는 출판사도 돈을 못 벌 텐데 서로가 서로를 괴롭히겠지만 쓰레기에 대한 책을 쓰면 안 되겠느냐 그랬더니, 굉장히 마이너한 감성을 갖고 있는 그 편집자가 좋다라고 쓰레기에 대한 책을 낸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왜 제가 쓰레기에 관심을 갖게 됐냐면, 이렇게 여러 곳을 다니다 보면 주로 이제 저개발국이나 개도국을 다니잖아요. 그러면은 제일 많이 보이는 게 사실 쓰레기예요. 그러니까 글로벌화가 그런 나라들에서는 쓰레기로 표현이 돼요. 상품들은 다 들어와요. 그런데 그것을, 그런 무언가 쓰레기가 나오는데 이 쓰레기 하나를 처리하는 데에는 너무나 많은, 사실 우리가 생각지 못한 정부의 기능과 어마어마한 인프라가 필요해요. 예를 들면 분리수거를 한다. 사람들이 그 물건이 뭐로 만들어져 있는지는 알 수 있을 정도의 교육 수준이 되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쓰레기를 분리를 하고, 그래서 내놓으면 그걸 누군가는 회수를 해야 하고, 재활용품을 분리해야 하고, 나머지 쓰레기는 소각을 하던 매립을 하던, 이런 모든 것이 국가의 체계가 필요해요. 그래서 생각보다 사실은 그런 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 행정 능력을 갖추지 못한 나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곳에 가면은 늘 보이는 것이 거리의 쓰레기들이에요. 근데 굉장히 가난하고 행정력이나 인프라가 많이 부족한 곳이라 하더라도 지금 시대에는 아프리카가 됐건 어디가 됐건 다 상품은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이 다 쓰레기가 되어서 결국은 길바닥, 강바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디를 가건, 자카르타를 가건 어디를 가건 이제 그런 것들. 그래서 쓰레기라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본 세계의 글로벌화와 가난, 그 두 개가 만난 결과물이 좀 쓰레기였다. 그래서 그런 것을 쓰고 싶어서 그때 그런 책을 썼었고, 그래서 쓰레기를 보다 보면은 우리 뭐 이렇게 뭐 이런 종이컵 뭐 이런 거, 플라스틱, 유리병 뭐 이런 것들을 쓰레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만 보면 우리는 너무 많이 버려요. 우리가 버리는 것들 중에는, 그러니까 자동차 폐차를 하겠죠. 배,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배, 그건 어디다 갖다 버리나. 이 책에도 나오는데 세계의 배들의 무덤인 방글라데시의 치타곰, 요즘엔 인도 그런 데 가고, 기차는 어디다 버리나. 참 버리기 난감하죠. 기차 같은 거. 기차는 그래서 대부분 이제 폐철을
재활용하기도 하지만 저도 안 가봤는데 볼리비아의 우유니 사막이라는 곳에 가면 버려진 기차가 있대요. 비행기, 그 커다란 거. 그건 어디다 버리나. 미국의 네바다주에는 비행기 무덤이 있어요. 그냥 비행기가 사진으로 찾아보면 그냥 쫙 서 있어요. 사막에. 거기 사람들이 안 사는 곳이니까 그냥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럼 핵폐기물. 그거는 지금 뭐 핀란드에서 무슨 그 던전이라고 불리는 뭐 핵전쟁에나도 상관없는 뭐를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어떻게든 잘 모르겠고. 우리 이렇게 물건만 버리느냐? 물건만 버리는 게 아니라 역사도 버리고 도시도 버리고 마을도 버리고 폐광이 되면 광산 마을이 버려지고 또 그런가 하면 전쟁, 분쟁 이런 것 때문에 비무장지대 버려졌죠. 버려진 땅에 대해서 지금 자연이 복원되는 곳으로. 마찬가지로 지중해에 있는 키프로스라는 섬나라, 거기도 비무장지대가 되면서 버려진 곳. 그 다음에 우리 잘 아는 우크라이나의 프리피아트, 체르노빌, 도시 전체가 버려졌죠. 그대로 아이들이 가지고 놀던 작은 말 이런 것까지 그대로 있는 도시도 버려지죠.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버리는 모든 것들 다 따지고 보면은 우리의 소비 문화와 이 다 쓰고 버리는, 빨리 생산해서 대량 생산해서 쓰고 버리는 문화와 관련이 되어 있고, 결국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버리는 거는 사람이거든요. 이주자, 난민, 어떤 때는 그 사람들이 알바일 수도 있고 비정규직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더 이상 필요 없어지는 노동력들. 그럼 실제로 중국 같은 데는 한자녀 정책했을 때 검은 아이들이라고 불리는 무국적자들은 또 이스라엘이나 중동의 그 국적을 받지 못하는 베두인 유목민들, 세상에 너무나 많은 이제 존재하지 않는 존재들, 이런 식으로 노예들, 아직도 지금 시대가 노예 숫자는 유사일에 가장 많다고 해요. 인구가 많으니까 노예 경제의 비중은 너무 적고, 노예들이 있는 나라에서조차도 그 노예들이 경제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하지만 기계를 사는 것보다 싸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죠. 예를 들면 아이들을 물속에 집어넣어서 고기를 잡아오라고 하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물이나 낚시 대신 쓰는 거예요.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그물로 잡는 게 낫죠. 그러나 그물은 돈이 들어가는데 이 아이들은 별로 돈이 안 들어가니까. 이렇게 해서 쓰고 버리는 문화가 결국 사람들을 쓰고 버리는 데까지 나아가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는 관심사였고, 그래서 아무튼 쓰레기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했는데, 이 사진에 나와 있는 거는, 이거는 제가 찍은 건데, 이거는 아마도 서아프리카의 가나였을 거예요. 가나라는 곳에는 이런 쓰레기들이 이렇게, 한 도시, 가나의 수도가 아크라라는 곳인데, 그 아크라 주변에 있는 작은 마을, 교회, 외곽도시, 거기는 세계의 전자 쓰레기들이 버려지는 곳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는 하나의 생태계가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런 유독물질도 많고 하지만, 그런 것도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또 거기서 전자 부품들, 쓰레기에서 회수를 해가지고 좀 저사양의 컴퓨터를 만든다든가, 이런 산업, 그런 식의 일종의 그 쓰레기를 e-waste라고 불리는 전자 쓰레기를 재활용해서 또 사업을 하는 일종 스타트업 같은 젊은 사람들이 창업을 하기도 하고, 전 세계에는 쓰레기도 많고 사실은 쓰레기에 기대어 사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지금 아무튼 이것은 제가 그래서 이렇게 국제부 기자를 오래 했는데 관심사가 이렇게 쓰레기로 가게 된 그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그다음에 이 책에서는 여성과 녹색으로 주제를 잡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대수롭지도 않은 문제를 가지고 시끄럽게 떠드는 히스테릭한 여성, 고양이나 키우는 낭만적인 독신녀, 참 모욕적인 표현들이죠. 예. 통제불능의 여성, 바로 이 여성이 레이첼 카슨이죠. 그 유명한 침묵의 봄에, 저도 아직 안 읽어봤습니다. 근데 침묵의 봄에 레이첼 카슨. 그래서
이 책에서 레이첼 카스는 이 책에 나오는 모든 여성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여성이기 때문에 그 유명한 여성도 당시에는 이런 소리를 들어야 했다. 그래서 여성이라는 존재가 말을 한다는 것, 발언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으며 또 얼마나 힘들었나. 이 책을 쓰면서 그런 생각을 조금 많이 했었고, 그리고 이 책을 쓰면서 일단 여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왜 여성과 환경인가 그 이야기를 전에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왜 굳이 여성 환경 운동가들에 대해서 썼나. 그래서 생각을 해요. 저도 그때 이제 무슨 잡지 인터뷰를 할 때였는데 생각을 해보면 특별히 여성에 대해서 쓴다는 것의 의미가 아니라 왜 그동안 나와 있는 모든 책은 남성 운동가들의 책인가를 물어야 될 거다. 아마도. 나와 있는 게 몽땅 다 남성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냥 그거였던 것 같아요. 요즘 뭐 젠더 이런 것들이 관심이기도 하지만 나중에 여성과 환경 이야기는 또 다른 키워드로 넘어갔을 때에도 계속 얘기하게 되겠지만 아무튼 여성을 주제로 삼아서 뭔가 이렇게 테마를 잡았을 때 왜 여성을 주제로 잡았니라는 질문을 제가 지금도 받게 되는 것처럼 이게 무언가 여성을 얘기할 때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질문을 받게 되는 이제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 그 다음에 또 책을 읽으면서 쓰면서 이거는 아마 박정원 선생님 이 부분 굉장히 잘 아실 것 같은데 중남미라든가 지금 여기 사람들은 대체로 중남미 여성들이에요. 근데 뿐만 아니라 이 책에 원주민 여성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은 이주민 여성과 원주민 여성인 것 같아요. 저개발국에. 실제로 여러 가지 뉴스를 다루다 보면은 그래서 이주민 문제다, 원주민 문제다, 이런 거, 난민 문제다, 이런 걸 얘기할 때 아니면 소수민족 문제다. 한 집단을 이렇게 하나의 정체성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남성과 여성의 위치에 따라서 그 안에 권력 관계가 너무너무 달라요. 같은 원주민이어도 예를 들면 뭐 아프리카의 이런 부족 사회에 뭐 전통 문화를 존중해 주자. 저는 그런 말은 정말 개소리라고 생각하거든요. 누구의 전통 문화? 어떤 전통 문화? 전기를 다 쓸 수 있게 해야지. 전기가 안 들어가면 물은 누가 길어오는데 여자 아이들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식량이 모자라면 누가 굶는데 엄마가 굶어요. 그러면 구호단체에서 돈을 나눠주면은 누가 받는데 남자가 써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래서 실제로 그거는 뭐 여러 개발 경제학이나 이런 데서도 그러니까 이 개발 원조를 하려면은 여성들에게 돈을 줘야 된다. 그래야 자기 가족을 위해서 쓴다. 이런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엄마들에게 딱 글자 읽는 법만 가르치면은 영유아 사망률이 확 줄어드는 거, 이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근데 특히 원주민이란 존재는 남자건 여자건 아이들이건 간에 개발하는 나라들에서 가장 취약한 존재들인데, 이 여성 환경 운동가들 보다 보면은 원주민 여성들의 비중이 사실 생각보다 많이 높아요. 그들이 가장 그 지역에 대해서 잘 알고, 한마디로 가족을 먹이는 사람들이어서, 먹여야 되는 사람들이어서 피해도 가장 크고, 그 다음에 그 국가의 기존 정치 체제 안에서 가장 발언권이 약한 사람들. 그래서 쓰다 보니까 이 문제가 환경 문제라고 딱 떼어놓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은 참 없어요. 결국은 다 보면은 이제 그런 소수민족 문제라든가 원주민 문제, 그다음에 개발의 이익을 누가 가져갈 것이냐의 문제, 지역 문제, 뭐 도시 문제, 이런 것과 다 연결이 되는데, 그러면 그 문제들을, 이런 다종다양한 문제들을 다 종합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민주주의의 문제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얼마나 그래도 좀 공정하게 받아들여지나, 이제 그런 문제들. 그래서 이게 결국은 민주주의. 그러니까 민주주의라고 얘기하면은 너무 이렇게
좀 디테일하지 않은 것 같은, 너무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원주민들에게 자기 지역의 이슈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얼마나 주는가, 언론이나 이런 데서 그들의 목소리를 얼마나 보도에 반영하나, 그다음에 그들이 자기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그런 논리 구조를 갖출 수 있는 교육과 이런 것들을, 통로들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정말 중요하고 결국은 가다 보면은 거기로 가는구나. 그러니까 항상 환경 파괴로, 요새는 뭐 기후 정의가 아주 키워드이기도 하지만 결국 그 문제는 부자 나라들이 피해를 입히고 가난한 나라가 피해를 입고, 혹은 부자 나라 안에서건 가난한 나라 안에서건 그 나라의 부자들은 피해를 덜 받고 가난한 사람들은 피해를 더 받고, 한 지역에서도 힘 있는 사람, 힘 없는 사람, 돈 있는 사람, 돈 없는 사람 계속해서 이렇게 갈라지면서 피해가 달라지는 문제.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 민주주의의 문제, 이런 생각도 정말 많이 들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저는 이제 이 책을 쓰면서 가장 많이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었어요. 여기 사진은 아마 제일 왼쪽에 있는 사람이 리고베르타 멘추라는, 예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었죠. 이 리고베르타 멘추는 그 멘추의 책이 자서전이 있는데 저도 못 읽어봤어요. 예전에 다른 책을 쓸 때 자서전을 사고 싶었는데 영어로 된 걸 사야 되는데 한국에서 그 책을, 그러니까 그 책이 이제 나온 지도 오래됐고 외국에서도 잘 팔리는 책은 아니라서 한 권에 한 4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걸 사서 어떻게 읽냐 그랬고, 그 다음 두 번째 있는, 왼쪽 두 번째 있는 사람은 아마 베르타 카세레스인 것 같은데, 이 사람 그 남미에서 숲 지키다가 살해된 사람들이고, 이렇게 환경 지키려다 살해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문제, 물론 남자들이 훨씬 더 많이 살해되죠. 이렇게 그 벌목 이런 거 막다가 남미 같아서 워낙 많이 죽기도 하고, 그 남미에서 또 유명한 뭐 도로시 스탱 이런 수녀님 이런 분들도 그렇고, 이 책에서 소개한 사람 중에는 저도 지금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다이앤 포시 같은 인류학자, 이 사람도 이렇게 죽었고 목숨을 잃었죠. 다이앤 포시는 이 책에 사실 저랑 제 선배 둘이 썼는데, 제 선배가 옛날부터 다이앤 포시에 대해 관심이 정말 많았어요. 그러니까 유명한 그 인류학자 루이스 리키라고, 고인류학자죠. 뭐 생물학자라고 볼 수도 있겠고, 이제 그 루이스 리키의 여성 제자가 3명이 있는데 3대 영장류학자라고 부르는, 한 사람이 이 아프리카에서 고릴라를 연구했던 다이앤 포시고, 또 한 사람이 그 동아프리카에서 침팬지를 연구한 제인 구달이고, 또 한 사람이 이 인도네시아에서 오랑우탄을 연구한 비르테 갈디카스예요. 근데 이 세 사람이 루이스 리키가 그랬대요. 이게 워낙에 오랜 시간을 숲에서 계속 관찰하고 있어야 되는 거여서 여성들이 더 잘할 수 있다. 라고, 아마 남자 제자들이 그거 하려고 하는 제자들이 없었겠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다이앤 포시 같은 경우는 이 책에서 저도 그 선배가 그 부분을 썼는데 쓴 걸 보고 참 아이러니하다라고 느낀 게, 굉장히 인종주의자였대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고릴라들이 그렇게 사랑하는데 아프리카 현지인들을 그렇게 무시하고 정말 성격이 괴팍하고 안 좋았대요.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 미움을 샀고, 그래서 죽인 행위가 정당화되는 건 절대 아니지만 아무튼 그렇게 됐었고, 그래서 이제 그 3대 영장류라고 하는 그 세 종류를 그 세 여성들이 연구를 했는데, 저는 인도네시아의 보르네오 섬에 그 비르테 갈디카스가 책에는 안 나오는데 그 오랑우탄을 관찰했던 곳을 저는 예전에 한번 가봤었어요.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거기를 원래 가려고 했던 건 아니고 보르네오의 밀림을 가려고 했는데, 가서 취재하는 거 한 4일? 오고 가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죠. 여기서 아무튼 자카르타로 갔다가
거기서 또 자바섬 중부의 스마랑이라는 데로 갔다가 거기서 다시 비행기를 타고 뭐 보르네오에 갔다가 거기서 차를 타고 이제 숲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한국의 임업회사를 그 취재하러 갔던 거였어요. 그 임업회사에서 벌목을 하는데 지속 불가능하잖아요. 나무를 계속 베어내는 건. 그러니까 심는 일을 하고 있는 회사였어요. 심어서 키워서. 근데 장단점, 물론 잘하는 거죠. 잘하는 건데 그 동화마루 그 형제 기업, 인도네시아 최대 벌목 회사예요. 잘하는 거긴 한데 수종이 유칼립투스였어요. 심는 게. 왜냐면 유칼립투스가 고르게 빨리 자라는. 그래서 목재로는 유용한데 문제는 그게 우리가 알다시피 코알라가 먹던 거잖아요. 이 호주, 뉴질랜드 이쪽에 있던 거예요. 그 얘는 생태적으로 인도네시아에서 공생하며 진화해온 종류가 아니에요. 그리고 코알라만 유칼립투스를 먹는 건 생태적인 적소, 니치라고 하는데 다른 경쟁자가 없어서요. 왜 그러냐면 유칼립투스는 독성 물질을 내뿜어요. 그래서 브라질의 닭농장에서는 토종닭 키울 때 딴 짐승들 모두가 유칼립투스로 이렇게 울타리 치는 데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다른 종들과 거의 외래종이기 때문에 거의 공생을 하지 않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모든 천지가 유칼립투스 한 종류로 되어 있어요. 한 종류로 되어 있으니까 생태적인 다양성이 없을 때 문제점 같은 것들, 우려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죠. 더군다나 이 나무는 동물이 아니잖아요. 그 나무는 우리 꺾꽂이 같은 것도 하잖아요. 그래서 한 산을, 유칼립투스라는 한 종의 문제가 아니라 한 나무, 진짜 한 나무에서 유난히 잘 자라고 예쁘게 쫙 잘 자라는, 사람도 키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잘 자라는 나무가 있어요. 같은 나무 종류여도. 그 한 그루의 이파리를 다 따가지고 이렇게 심어봤다가 시험 재배를 했다가 제일 잘 자라는 나무 걔를 갖다가 그 이파리 하나하나에다가 뿌리가 나오게 촉진하는 약을 발라서 요만한 시험관에서 쫙 그거를 뿌리가 나오게 해요. 그거를 전체를 묘목을 심어서 또 묘목을 갖다가 한 산 전체가, 그러니까 한 종이 아니라 한 나무인 거예요. 이제 근데 욕을 할 수는 없어요. 언제까지 베어낼 건데, 보르네오에. 왜냐면 우리 어릴 때 이제 연식이 좀 있다 보니까 옛날에 뭐 목재 이런 거 나면 나왕, 티크, 마호가니 그런 종류는 없습니다. 더 이상. 어딘가에 나왕, 티크, 마호가니 책상이 있다 그러면 반드시 사십시오. 이제 그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예, 없고, 왜냐면 그 종류들은, 그런 좋은 목재들은 이미 다 베어져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제가 보르네오 섬에서 거기서 한국인 그 임업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나이 많으신 이제 진짜 그 경험 많은 베테랑 이 벌목하는 아저씨들이 그분들끼리 막 설전을 벌이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이 나무를, 거대한 나무를 잘라냈을 때 목재가 얼마만큼 나오냐. 이게 가로 1m, 세로 1m, 이렇게 1입방미터를 한 큐빅이라고 하는데, 저 정말 믿어지지 않는데 그분들 주장으로는 옛날에 200큐빅짜리 나무가 있었다. 그래서 말이 되나? 그렇게 큰 나무가, 그분들끼리 말도 안 된다. 아니다, 옛날에 있었다 이러고 싸워요. 뭐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그래서 그때 갈데카스가 살았던 곳에 갔었는데, 뭐 오랑우탄을 보는 거는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면 오랑우탄이 나무 위에 사람이란 뜻이라 그러더라고요. 이게 너무 높은 나무 위에 있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빗속을 헤매고 다녔는데 거의 뭐 눈에 보이지도 않는 꼭대기에 있거나 그랬다가 나중에 그 갈디카스 기념관이라고 하면 너무 거창한데 그냥 비루테 갈디카스가 살았던 나무로 된 오두막이에요. 거기에 뭐 갈디카스의 노트 이런 그건데 그 앞에 가니까 오랑우탄이 넘어서 하루 종일 내가 왜 돌아다녔나 했는데 워낙에 이제 인지 능력이 뛰어나고 오랑우탄 침팬지는 도구를 쓸 줄도 알고 말도 어느 정도 또 알아듣고 그래서 걔네들이 좀 거기 와서 놀고 있고 그런 거를 봤었고 그래서 이 책에서 그 다이앤 포시 같은 그다음에 여기 나온 이 베르타 카세레스처럼 이렇게 희생당하는 여성들의 이야기 이런 거는 항상 참 마음을 울리는데 너무 많아요. 계속돼요. 그래서 그 아마존이라는 책이 있어요. 네,
어떤 캐나다 출신이었던 것 같은데 어떤 인류학자 겸 탐험가 이런 사람들이 아마존이라는 지역을 배경으로 해서 이 남미의 역사를 쓴 거예요. 근데 보면 우리 남미에 이제 유럽인들이 들어간 뒤에 벌어진 학살이나 이 잔혹사를 너무 많이 알잖아요.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콜럼버스 시절 이래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고 학살하고 진짜 그런 끔찍한 역사, 아마존 파괴하고. 그런데 그 학자가 조사한 바로는 그 어떤 시절보다 지금 아마존이, 그 시절에 아마존이 입은 생채기가 정말 요만한 거라면 지금이 정말 가장 아마존이 파헤쳐져 나가는 시기다. 그 콩 때문에, 그 콩. 커피는 조금, 대두. 커피는 조금 다른 게, 잠깐 커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또 약간 새끼려고 해서 커피와 카카오 이런 얘기 좀 하자면, 커피는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지역이 많아요. 그 위도권 뺑 둘러서 다 생산돼요. 생산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커피 같은 경우는 그게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데, 커피 경제는 그래서 이 국제 시세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좌우되는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예전에 그 아라비카, 로부스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 네슬레가 로부스타를 가지고 좀 질 떨어지는 그걸 가지고 이 커피 믹스를 추출하는 법을, 아주 잘 추출하는 법을 개발하게 된 다음에 그때서 로부스타라는 것에 수요가 생겨서 로부스타를 키우는 베트남이 갑자기 막 엄청 커피 키웠다가 한번 싹 90년대 경제가 아작난 적이 있었죠. 근데 그런가 하면 카카오라는 거는 비슷하게 날 것 같지만 생산지가 한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나 초콜릿, 가나보다 옆에 있는 코트디부아르가 정말 많이 생산해요. 근데 카카오는 생산한 나라가 많지 않고, 커피는 다 그냥 볶아서 갈아서 먹으면 되는데, 카카오라는 것은 가공을 해야 됩니다. 카카오 메스를 만들어서 그것을 초콜릿이라는 걸로 가공을 해야 돼요. 산업용 설비가 필요해요. 그거는. 그래서 산업의 진입장벽이 높습니다. 결국은 역시 네슬레라든가 몇몇 회사들이 세계에서 생산되는 카카오 양의 카카오 원두의 거의 절반 가까이를 몇 개 기업이 수입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판로가 정해져 있고 생산지도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아동 노동을 없애야 된다 이랬을 때 카카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효과적으로 그게 작동을 했어요. 산지 통제가 가능하니까. 커피 같은 경우는 이제 공정무역에서 항상 얘기가 나오는 게 산지가 너무 많고 소규모 생산이 가능하고 이렇기 때문에 항상 이게 공정무역의 이슈가 되는 거고. 그래서 다시 딴 길로 해서 일로 돌아와서 아무튼 아마존은 대두 때문에 지금 더 많이 파괴되고 있다. 그래서 뭐 지금은 그 도로 까는 거, 이제 브라질 같은 경우 그게 참 문제죠. 그래서 브라질이 그렇게 대두를 생산하는 거는 결국 중국에서 사료로 쓰기 때문이고, 네, 그리고 그거는 예전에 2000년대 중후반에 사실은 브라질의 그 노동자당 룰라 정권 때 많이 했던 거기도 하고, 참 이게 개발이라는 거는 항상 어려운 문제예요. 모두가 전기도 쓰고 세탁기도 쓰고 빨래 건조기까지는 좀 너무 에너지 낭비인 것 같지만 그래도 수돗물은 쓰고 전기도 쓰고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개발에서 그걸로 인한 파괴 이런 것들을, 그 피해를 어떻게 줄여줄 건가. 그래서 뭐 환경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러니까 원래는 기후 변화를, 온도 상승을 막는 게 가장 좋은데, 지금 당장 우리가 온실가스 배출을 안 해도 당분간은 올라갈 거니까 그런 피해를 이제는 그 경감 완화하는 거, 그 다음에 적응을 돕는 거. 이 지역에 이제 이렇게 홍수가 많이 나게 되었으니까 어떻게 할 건가? 어떻게 해야 좀 덜하게 할 건가? 작년에 파키스탄 홍수가 어마어마했죠. 근데 파키스탄 같은 나라 해수면 상승되면 뭐 지구상의 대도시들 뭐 얼마가 물에 잠기고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자유의 여신상도 뭐 물에 잠기고. 근데 그게 좀 극단적인 시나리오이기는 해요. 이제 사람들한테 보여주려다 보니까
뭐 이쯤 되면 뭐 자유의 여신상이 물에 잠기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제일 걱정이 되는 것은 결국은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예요. 남아시아. 거기에 저지대가 많아요. 근데 저지대이고 인구가 너무너무 많아요. 인구가 많다는 거는 그 땅이 원래는 사람들이 많이 부양할 수 있는 땅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산다는 거고. 그런데 많이 모여서 살고 농토이긴 한데 이 기후변화 상황에서 해수면이 올라갈 때 혹은 거기는 이제 또 몬순이라는 계절적인 요인이 있고 이런 것들이 기후변화 영향으로 굉장히 극단적으로 강화되는 일들이 나타나고 하필이면 또 거기 히말라야 위에 또 빙하들까지 있어가지고 원래는 거기서 흘러내려온 빙하가 뭐 쭉 흘러내려가면서 인도 아대륙 전체에 물을 공급해주니 문명의 요람 어쩌고 했는데 지금은 물폭탄이 되어가고 있죠. 빙하라는 거는 어느 한순간 녹는 게 아니라서 퇴각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겨울에 이만큼이어야 되는데 여름에는 요만큼 물러나고 그걸 퇴각이라 그래요. 근데 이게 요만큼 물러났다가 다시 넘어갔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확 물러나 버리는 거. 그렇게 되면 빙하가 녹으면서 홍수가 나죠. 그 강들 전부 물이 흘러내려와서 그렇게 몇 번 하고 나면 빙하가 녹아버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앞으로 아마도 몇십 년 뒤에는 물이 없겠죠. 가뭄과 어마어마한 물 문제에 부딪히겠죠.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겠죠.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야죠. 그런 곳들에서는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고 그래서 이 아마존 같은 경우도 환경운동가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해마다 통계가 나와요. 뭐 몇 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런 거 벌목 문제 이걸로 많이 부딪히고 특히 이제 그게 브라질도 많고 그다음에 뭐 에콰도르 등등 다 여기저기 그런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이건 제가 그 원주민 여성 중에 이 인상적이어서 이 말이 만드는 것만 팔고 만들 수 없는 거는 팔지 않는다. 그래서 뭐 당연한 얘기거든요. 만들 수 있는 거, 우유, 옥수수는 팔지만 산, 강, 나무를 팔 수는 없지 않느냐. 근데 이 원주민 여성인데 저도 제가 자료를 찾아서 보면서도 좀 생소한 지역이었어요. 마마 알레타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알레타라는 여성인데 엄마라는 뜻의 이제 그 지역의 중심이 되는 그래서 마마 알레타라고 불리는 여성인데 그 인도네시아의 남쪽에 그 동티모르, 서티모르 이분은 서티모르 분이에요. 근데 이게 티모르 섬이 아니에요. 티모르가 아니라 이 지역이 그러니까 그 섬의 한 부분은 동티모르라는 나라고 한 부분 서쪽은 인도네시아 땅인데 거기가 인도네시아임을 아마 그 이리안 자야 뭐 이렇게도 부르고 행정구역 이름이 계속 바뀌는데 지금 뭐 웨스트 티모르라고 통칭하기도 하고 일단 그래서 대충 부르는 건 서티모르인데 그곳에 어떤 대리석 광산을 파헤칠 적에 이 여성이 거기서 싸움을 하면서 이제 원주민과 여성의 지혜, 할머니의 지혜, 여성과 자연 이런 것들을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런 기업들하고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싸울 건가. 그래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걸로 싸워야겠다. 그래서 여성들이 잘하는 것. 이 마을의 여성들이 저도 인터넷 찾아보니까 무슨 독특한 문양에 이 뭐 전통 뭐 부족 문양 이런 걸로 되어 있는 뭐 직물을 짜는 게 있대요. 그래서 직물 짜는 거. 그래서 그 산에 대리석 광산에 산의 바위에 앉아가지고 옷감을 짰던 거예요. 옷감을 짜면서 한 달, 두 달 계속 짜고 있는 거죠. 모여서.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어느 정도 광산 개발을 막고 주민들과의 합의를 이끌어낸. 그래서 보면서 아, 이런 문제에서는 이런 어떤 여성성 이런 것들 여성들의 지혜가 굉장히 힘을 발휘했구나라는 걸 느꼈죠. 또 그렇지만 의문이라든가 좀 고민이 남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 남미 같은 데서 그 무슨 뭐 파차마마? 그러니까 어머니 대지, 어머니 자연. 이게
자연의 어머니라든가 모성, 여성에 비유하는 거는 세계 어디나 참 많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어떤 여성성이라는 거를 좀 하나로 좀 고착화시키는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럼 뭐 남자들은 공격적이고 공세적이고 여성들은 이렇게 뭔가 그런 것도 너무 좀 이렇게 젠더적으로 이렇게 약간 뭔가 고정시키는 게 아닌가 살짝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다가, 그런 어머니 자연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정치적으로 꼭 이게 이런 비유가 맞나? 라는 생각도 들다가 또 어떤 면에서는 맞기도 하다. 그거는 여성과 남성이 그렇게 어쨌건 오랜 세월에 걸쳐서 진화를 해왔으니까 뭐 그게 어떤 법적 제도적인 차별의 의미만 아니라면은 이게 충분히 우리가 지구를 살리는 걸 얘기할 때 그런 여성성이라든가 여성적인 거라는 게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저도 딱 잘라서 말은 못 하겠어요. 근데 아무튼 이 경우는 좀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 왔던 거고, 예, 이것은 그 반대에 되는 여성이라고 다 환경을 사랑하는 여성이 아니라는 것을. 예. 방글라데시의 셰이크 하시나 총리입니다. 방글라데시는 정말 환경 피해가 많은 나라예요. 뭐만 나오면 아무튼 많이 홍수가 나건 가뭄이 들건 간에 기후변화 재앙이 전 세계에서 가장 커요. 파키스탄보다도 더 커요. 그래서 기후변화로 인한 재앙 시나리오에 언제나 나오는 건 방글라데시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고통을 경감시켜 줄 수 있는 사회 인프라가 좀 덜 되어 있는 반면에 인구가 너무 많아요. 그 저지대 인구가. 그래서 피해가 결국은 가장 클 것이 확실시되는 나라예요. 그래서 언제나 이야기가 되는데, 그래서 이 나라가 어떻게 하느냐가 참 중요하긴 한데, 여성이라고 해서 다 환경을 생각하진 않는다는 게, 이분은 2번인가에 걸쳐서 지금 총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20년 이제 넘은 것 같다. 넘어 총리를 하고 있고, 초대 대통령의 딸이었고 항상 세계에 영향력 있는 여성 순위에 들어가고 뭐 오랜 세월 정치를 하던 여성이니까, 그래서 현대 방글라데시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고, 할머니인데 방글라데시에서 유명한 할머니들 간의 싸움이 있었어요. 초대 대통령의 딸과 초대 총리의 딸이 두 분이 다 여성 정치인인데 그 권력 싸움이 한동안 대단했었고, 이분이 승자죠. 지금 현재로서는. 그리고 굉장히 반민주적이고 굉장히 억압적이고, 민주주의를 억압하며 시민단체라든가 언론을 통제하고 있는 그런 여성 정치인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기후변화 총회 이런 데 가면은 이 취약한 국가들을 위해서 세계가 뭘 해줘야 된다고 요구를 하죠. 근데 그럴 때마다 보면서 좀 더 뭔가 좀 이렇게 좀 잘 논리가 갖춰지거나 그 나라에서 정말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이면 참 좋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만드는 그런 여성의 사례, 이런 것들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그다음에 이때까지는 그래도 책과 연관이 된 것들을 제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고, 그래도 오늘 책 안 읽어오신 분들도 계시고, 책은 뭐 나중에 읽으시면 되고요. 제가 쓰레기 이야기, 그러니까 거기에 연장선상에서, 그러니까 제가 가봤던 나라 중에 정말 모두가 아무도 관심이 없는 곳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자, 옆에 지도가 보이시죠? 제가 이 환경 이야기를 하는데 책에 나온 이야기만 하면 재미없으실 것 같아서 제가 가봤던 신기한 곳에 대한 이야기도 하나 넣으면 좋겠다 싶어서 골라온 나라입니다. 나우루라는 나라예요. 나우루라는 나라예요. 네, 나우루. 네, 나우루라는 나라인데, 아니 책에 안 나온 거니까. 나우루라는 나라는 제가 이제 블로그가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블로그에 사람들이 막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키워드를 보니까 나무 위키에 제 블로그 주소가 나왔는데
이렇게 쳐서 들어가 봤더니 나무 위키에 쓰인 구절이 특이하게 한국에도 나우루에 갔다 온 사람이 있다. 그게 접니다. 예. 나우루에 갔다 온 사람. 나우루라는 나라는 남태평양에 있는 섬이고 적도 바로 밑에 있습니다. 예. 저 섬이 지도예요. 저 섬의 지도가. 이 지도가 보면은 제가 이렇게 깨알같이 적어놨는데, 왜냐면 저는 그때 거기서 너무너무 할 일이 없었어요. 뭐 인터넷도 안 되고 뭐 아무것도 안 되고, 이때도 2박 3일 가서 4박 5일 있다가 2박 3일 걸려서 돌아오는 빡센 일정이었는데, 이 섬에 제가 이렇게 한글로 제가 손으로 막 써놨어요. 여기 보면 어떤 데는 뭐 라나의 집, 옛 대통령 관저, 여기 내가 쉬어갔던 주유소, 바닷가 사진 찍은 곳, 여기 무슨 다니발의 식당, 막 이런 식으로 적어놨어요. 그 중에 하나는 난민촌이라는 것도 있고, 여기 리사의 식당, 뭐 이런 식으로 막 써놨는데, 이 섬은 호주 브리스번에서 비행기를 타고 한 4시간쯤 걸렸나? 저도 이제 오래돼서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제가 이제 기자 생활하면서 저의 마지막 현지 취재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데스크 되면은 이제 후배들 보내니까. 근데 이때 너무 가기가 싫어가지고 출장 가면 힘들거든요. 그런데 섭외가 하나도 안 돼 있고, 대체 이거를 뭐 예를 들면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걸로 뭐 섭외를 해야 되는데 하나도 연락이 뭐 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일단 맨땅 헤딩으로 갔는데, 그때 갔을 때의 주제는 비만 문제였어요. 여기가 그거를 약간 비유적으로 코카 콜로나이제이션이라고도 해요. 이제 나우루, 피지, 서사모아, 톤가, 뭐 투발루, 키리바시, 그 동네 나라들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인구의 90% 이상이 비만이에요. 대부분 다 뭐 50에서 70%는 당뇨병이 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나라들이 전부 다 그 인스턴트 음식만 먹어요. 사실 농사를 짓는 것도 불가능해요. 근데 인스턴트 음식만 먹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비만이 돼요. 근데 제가 처음에는 가면서 섭외가 안 된 상태에서 가려니까, 취재하러 갈 때는 가봤는데 날씨 나면 어떡하지? 그러면 이러면 취재가 안 될 텐데, 그러고 갔는데 브리스번 공항에서 나우루에 항공기 타러 딱 가는 순간 쓸데없는 걱정이었다. 이것은 정말 쓸데없는 걱정이었구나. 그래서 갔는데 이 아무것도 안 되어 있잖아요. 가서 섭외가. 근데 문제는 이런 곳에 가면 교통수단 같은 게 없어요. 대중교통이 없어요. 이 동그란 섬이 이게 이 국토의 전부입니다. 저는 이 나라를 3번에 걸쳐 전국 일주를 했어요. 예. 한 번은 걸어서, 2번은 차 타고. 그리고 예, 저는 이 섬 인구에 제가 10%는 받습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10,000명이 안 되니까. 근데 제가 2003년에 이 나라의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 인구가 뭐 8만 명에서 3만 명으로 줄었다 그랬거든요. 제가 이때 갔을 때는 이제 10,000명이 안 됐어요. 10,000명이 안 됐는데, 공항에 내리면 공항에 이 나라의 유일한 신호등이 있어요. 신호등이 빨강, 파랑, 노랑은 없어요. 그런 게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비행기가 들어오면 그 비행기 떠날 때까지 사람들이 들락거리면 안 되기 때문에 신호등이 하나가 켜집니다. 비행기 떠나고 나면 다시 꺼집니다. 저는 비행기를 타고 왔잖아요. 켜져 있어요. 막혔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나는 누구이며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야 되나. 그래서 숙소고 뭐고 아무것도 정해져 있는 게 없어서 일단 어떤 숙소로 가야 되는데, 날은 더운데 이 지도를 인터넷에서 구글 지도를 보면서 호텔 위치는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거대한 활주로가 막혀 있으니까 이 전체를 다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런데 말할 사람이 없으니까 다짜고짜 세관에 들어가서, 세관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만 일단 보이는 사람을 붙잡고, 내가 저곳으로 가려고 한다. 난 여기서 어떻게 가야 되느냐. 혹시 정말 미안한데 너는 차가 있니? 그럼 나를 좀 태워줄 수 없겠나요? 했더니 그분이 이 거대한 잔디밭에 이렇게 활주로가 있고, 여기 공항청사에서 건너편에 정부청사가 있어요. 정부 부처들이 쫙 다 모여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고등학교도 있고 소방서도 있고
모든 정보 관련해 다 있어요. 자기 여동생이 장관이라고. 그래서 거기까지 태워주겠다고. 그럼 그 장관 차를 타고 호텔로 가라고. 이렇게 해서 갔는데, 갔다가 어딘가에 취재는 가야 되는데 나를 오라는 곳은 없지만 일단 길을 떠나보자. 그래서 대중교통 없기 때문에 걸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항에서 쭉 걸어갔어요. 걸어가다가 여기 진짜 그래서 네, 제가 공항에 내려가지고 여기가 공항이 있는데요. 공항에 내려가지고 호텔 숙소가 여기쯤 있는데 제가 한 여기쯤 걸어갔어요. 걸어가다가 어떤 집에 꼬맹이들이 정말로 저의 취재를 위해 이건 뭐 거의 마법처럼 옹기종기 모여서 다 같이 초콜릿을 엄청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거기 이제 한 여성분이 걔네들의 할머니죠. 저보다 이제 몇 살 위인 그 친구의 이름이 라나예요. 라나가 저 보자마자 초콜릿 먹으려고 해요. 근데 저는 그 더위에 지금 몇 박 며칠 거쳐 왔는데 도저히 초콜릿과 스프라이트를 같이 먹을 기분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일단 주니까 하나를 먹었는데 이제 먹으면서 거기에 이제 식생활을 그래서 그 친구를 통해 이제 취재를 사실은 그러면 안 되는데 도덕적으로 제 행동을 옳지는 못했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내가 기자라고 말은 했지만 놀러 왔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너희가 너무 뚱뚱하고 당뇨병에 걸린 거 취재를 하려고 왔다라고는 도저히 그거는 입이 떨어지지 않아서 이제 그랬는데 그 대신에 너희 먹는 걸 보고 싶으니까 내가 기자라고는 이야기를 했고 밥을 먹는 걸 보여달라. 그랬더니 저를 위해 밥을 해주긴 했는데 저는 그들이 밥을 어떻게 먹고 있는지를 보고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저 하나 먹으라고 밥을 좀 혼자 먹었고 그들은 밥을 라나가 먹고 있는 거는 이 호주에서 수입해 들어오면 이 진짜 손바닥만한 두께와 크기의 베이컨이 있어요. 그거 베이컨이랑 참크래커 같은 크래커 있잖아요. 그거하고 콜라하고 같이 먹어요. 그리고 여기는 삼시세끼 개념이 없어요. 왜냐면 삼시세끼라는 건 직장에 다니거나 학교에 갈 때 삼시세끼인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저도 지금 백수다 보니까 삼시세끼 안 먹거든요. 아침이 없는 삶 그런 건데 그런데 거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게 먹고 진짜 제가 정말 채소를 잘 안 먹는데 생채소를 거기에 있는 사복을 한 번도 못 먹으니까 정말 답답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인심들도 좋게 만나는 사람마다 환타 콜라 이거 근데 청량음료 잘 안 먹는데 어쩌다가 먹는 거지. 근데 진짜 잘 못 먹겠더라고요. 근데 거기가 그래서 옛날에 그 말씀하신 그 인산염이라고 부르는 비료 원료 그거를 팔다가 뭐 지금도 팔기는 하는데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게 원래 그 인산염 수출하기 위한 장비였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없어요. 거의 그러면 여기는 그냥 지금은 사실 인구가 10,000명이 안 되면 국가로서의 기능을 할 수는 없어요. 아무것도 안 되고 제가 가기 한 달쯤 전에 이 나라 최대 규모의 시위가 일어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부가 뭘 잘못한다고 아까 그 공항 맞은편에 청사에 한 20여 명이 모였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여기 있으면서 그 청사에 본의 아니게 3번을 출근을 하는 일이 생겼는데 왜냐면 비자 이렇게 여권에 도장을 찍어줘야 되는데 안 찍어주고 다음날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날 청사에 찾으러 갔는데 아직 안 됐다 그래갖고 다음날 또 갔고 그 다음날은 라나가 자기 며느리가 거기서 일하는데 차 갖고 와야 되는데 또 갔고 그래서 4번이구나. 첫날 그 장관 차 얻어 타러 간 것까지 하면 이런 식이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 콜라를 무슨 돈으로 사 먹느냐. 직장이 없는데 여기에 이 글로벌 윤리에 가장 어긋나는 나라인 호주가 난민들을 가둬놨어요. 호주로 가려고 하는 난민들은 호주 땅에 난민들이 발을 디디면 그때부터 호주는 나름 인권을 보호하는 난민법이 있긴 있어요. 그걸 보호를 해줘야 돼요. 그러지 않게 하려면 배가 호주에 정박하지 않게 영해에 들어와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외부로 밀어내죠. 근데 욕을 먹으니까 그랬다가 만약에 난파라도 하면 이렇게 돼서 그거 제가 처음 나우루란 나라를 그 2003년에 봤던 기사도 난민들은 글로 쫓아보낸다. 그래서 이 섬에다가 이 작은 섬의 내륙에 난민 수용소를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중동에 뭐 팔레스타인이나 여기저기서 온 난민들이 거기 갇혀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 약간 좀 상상할 수 없는데 세상의 끝이었어요. 정말 제가 겪은 이건 정말 지옥이구나. 이 세상의 끝이로구나. 외진 곳이기도 하지만 그곳 캠프에 있는 난민들은 호주가 완전히 정책을 바뀌기 전엔 거기서 살아서 아무 데도 갈 수가 없어요. 남태평양의 외딴 섬, 가장 가까운 큰 나라가 비행기로 4시간인 호주인 거예요. 배 이런 거 없어요, 여기. 주민들이 이렇게 뭐 낚시 취미 삼아 낚시질하는 보트 정도만 있어요. 여기서 갈 곳 없는 그 난민들,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이 없어서 그 난민촌 앞에 앉아 있어요. 앉아 있는데 이 아랍 같은 데서는 아랍어가 대체로 여러 나라에서 통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 같이 이렇게 분단되고만 이런 데랑 다르게 이동이 되게 많아요. 아랍 사회는. 특히 뭐 팔레스타인 사람이다 그러면 아버지, 할아버지는 팔레스타인 사람이었어도 뭐 이스라엘이 들어온 다음에 난민이 됐다가 그 다음에 뭐 어디 사우디로 갔다가 뭐 이라크도 갔다가 자기의 정체성은 팔레스타인이지만 사실은 뭐 사우디나 뭐 이런 데서 태어난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러다가 어딘가 더 나은 삶의 기회를 찾아서 아시아로 어딘가로 오게 되다가 여기에 가게 된 거예요. 이 난민 캠프에. 난민 캠프 앞에 이렇게 있으면 거기 이제 앉아서 하루 종일 앉아 있는 30대 남성 부인이랑 같이 정말 이것은 이게 지옥이구나. 그러다가 이제 캠프에서 좀 있다가 그 다음엔 호주 정부가 심사를 해가지고 이 나우루 사회에 풀어놓죠. 근데 이 사회는 너무 작은 사회예요. 이 도로가 이렇게 밖으로 도는 큰 도로 하나밖에 없는데 한 6시간 정도면 일주를 할 수가 있어요. 6시간, 7시간 정도면. 근데 거기서 신호등이 하나인 곳에서 거기서 아무 할 일 없이 앉아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거기에 라나의 친구인 리사를, 친구이자 사촌인데 리사가 식당을 해요. 근데 거기에도 중국 광둥성에서 간 중국인들이 있어요. 중국인들은 식당을 해요. 그 식당에서는 호주에서 수입해온 채소들 와 냉동 채소를 가지고 중국 음식을 팔아요. 엄청 짜고 막 이런 중국 음식. 이제 그거로 또 스프라이트랑 같이 먹어야 되는데 리사의 식당에서 일하는 알바 꼬맹이가 있어요. 한 15살 되네. 걔는 팔레스타인이에요. 부모는 팔레스타인. 그런데 거기 와서 나우루의 식당에서 알바를 하면서 나우루 이제 공용어가 영어인데 나우루말, 현지어로 이야기를 해요. 근데 보면 참 너무 오만 가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 난민 캠프를 거기다 두면서 호주가 돈을 주는 거예요. 돈을 주고 그리고 그러면 이제 그 라나의 아들은 한 30몇 됐겠죠. 그 아들은 거기 이제 그 난민 캠프에서 이제 거기 나우루 사람들이 허드렛 일을 해요. 뭐 청소라든가 치안이라든가 이런 거 누군간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뭐 주급한 뭐 한 그때 제가 계산해 봤을 때는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았는데 받으면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돈이 좀 모이면 호주 갔다 와가지고 또 이렇게 초콜릿이랑 잔뜩 사갖고 오고 이런 거예요. 이 나라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모르겠고 그런데 저는 그래서 먹을 거를 취재를 하러 갔는데 그때도 느꼈던 게 먹을 것을 그러면 이 바닷가에 막 기암괴석이 있는 데서도 바닷가에 사진도 찍고 그래서 내가 여기가 이런 외진 곳이긴 하지만 남태평양에 왔으니 바다에 발이라도 담가야 되지 않겠느냐, 언제 다시 오겠느냐. 바닷가에 갔는데 발을 벗을 수가 없었어요.
몽땅 쓰레기. 예. 그런 곳에 코카콜라가 들어가면 아까 말씀드린 이 글로벌화와 이 행정의 부재, 이런 것들의 여기는 끝장판이에요. 최종판. 예. 그런 곳에 여기에 캔과 비닐과 플라스틱이 들어오면, 페트병이, 이 나라에서 어떻게 재활용을 해요? 어디다 묻을 것이며 어떻게 태울 것이며 재활용 어디 가서 뭐 어떤 식으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해안이 몽땅, 그리고 깨진 유리 조각과 병과, 그래서 몽땅 그걸로 다 덮여 있는 이 숲을 이런 데도 다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인스턴트 식생활, 그다음에 식량 불안, 그리고 어떤 상품 경제, 난민 문제, 환경 문제, 이 모든 것에서 지구상에서 최악의 시나리오에 보고 있는 게 아닐까. 거기 분들한테 너무 미안하지만 이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참 어떡하나 너무 걱정된다. 이 옆에 투발루는 가라앉는 대로 많이들 얘기가 되죠. 나우루 사람들은 약간 투발루를 경쟁 상대라고 생각을 하는지, 내 친구가 투발루에 갔다 왔다더라.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나우루 분이 굉장히 이제 자존심을 세우면서, 투발루는 섬은 그래도 여러 개예요. 그래서 나우루 분이, 우리는 섬이 한 개밖에 안 되긴 하지만 우리 섬이 동그랗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네, 그렇군요. 그랬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 섬에 갔다 오고 나서 참 고민을 많이 했죠. 생각할 시간도 많았어요. 인터넷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서 그냥 하루 종일 명상을 본의 아니게 많이 하고, 여기저기 그래서 이제 한 바퀴씩 돌고, 친구들도 그래서 사귀고, 그래서 그 친구들이 다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 초콜릿을 줬던 라나는 저한테 밥도 먹여주고, 제가 한번 밥을 사기는 했지만 나중에 뭐 리산의 식당 가서도 먹고, 그 다음에 있다 보니까 뭐 누구는 스튜어트네 집 안에 동굴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동굴이 되게 좋다고, 그래서 가자 그래서 갔는데 대체 여기 왜 왔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외국에 다니다 보면은 거기 주민들이 좋은 거라고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근데 가면 우리 기준으로 생각보다 좋진 않지만 일단 왔으니 가는데, 그 스튜어트네 집 앞에 가더니 공항 근처 스튜어트 하고 부르더라고요. 나왔는데 보니까 제가 오면서 비행기에서 봤던 사람이더라고요. 그 스튜어트가 이렇게 머리 이렇게 긴 백인 남성이었는데, 원래 동굴이 있었는데 스튜어트가 집을 지으면서 그 동굴이 스튜어트의 집 안에 있는 게 됐대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갔는데 바위 사이에 이렇게 동굴이 있는데 되게 시원하고 물이 되게 시원. 어릴 때 들어가 보고 안 들어가 봤나 봐요. 근데 그 사이에 많이 뚱뚱해졌죠. 라나도 다리를 잘 쓰지 못했어요. 아마도 당뇨 때문에. 근데 라나가 돌들이 욕하더라고요. 돌들이 살이 쪘다고. 근데 그러고 뭐 그 섬에 갔다 온 뒤에 참 여러 가지를 생각을 했죠. 이 난민들 그 문제도 그렇고, 참 호주라는 용서할 수 없는 나라구나, 그것도 그렇고,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근데 또 호주를 욕하기에 뭐 우리가 뭐 대단히 남 욕할 처지는 아니잖아요. 우린 뭐 그런 생각도 많이 했었고. 자, 이것은 요즘 좀 관심이 가는 주제예요. 보면 텀블러 이런 거 여자들이 대체로 관심 많고, 책도 관심 많고, 환경에 관심 많고, 그러니까 무슨 뭐 이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에서 여성들이 확실히 좀 앞서 나가고 있다는 건 어느 나라에서나 다 공통된 저거거든요. 근데 뭐 예를 들면 뭐 저런 뭐 이 자본주의 상품 경제 자체가 남성들 중심으로 판이 짜여져 있어서 이 경제 구조에서는 이 환경 파괴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뭐 남성들의 어떤 환경 의식이 더 낮을 수 있는 그런 이렇게 근본적인 문제 말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그러니까 텀블러나 에코백이나 이런 건 여성들이 다 많이 갖고 다니고, 근데 그게 개인차가 많이 크긴 하겠지만 요새는 에코백 든 남자분들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중년 이상의 남성분들도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이 문제, 이것은 좀 약간
궁금해요. 왜 그런가?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그냥 의견과 자유롭게 들어보고 싶은 이제 그런 주제로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본 거고요. 요것은 그럼 결론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젠더와 환경 문제 요거에 대해서 그냥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그냥 아리에서 하는 거라서 오신 거 아니면 혹시 특별히 환경에 관심이 있으셔서 오신 거예요? 네. 선생님, 책을 다 읽으신 선생님. 왔어요. 근데 그 젠더 문제하고 뭐 환경 문제는 상당히 옛날부터 많은 주제가 되어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답은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잘못하면 아까 얘기했던 심슨 차별적인 걸로 가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아무런 입장을 가질 수가 없더라고요. 항상 자료를 볼 때도 항상. 티식도 저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렇게 얘기를 잘못하면 이렇게 잘못하면 공기를 좋아하면 여자가 아닌 것처럼 되기도 하고 이제 그리고 이제 그런 편견 같은 걸로 갈 수 있어. 모든 게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입장을 요구하고 있어요. 일단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원래 저는 이제 이 책을 보고 좋았던 점이 수표관 여성들께서 제가 어제 늦게 산 거예요. 늦게 산 이유가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거든요. 나우루 얘기도 나왔지만 가열 이제 근대 사회 만들어 나우루 사회가 대표적인 게 아까 이제 잠깐 얘기했었지만 사실은 이제 지구 환경 문제에 나우루가 제일 좋은 사례거든요. 나우루가 한때 미국보다 잘 살았던 나라죠. 근데 비만이었던 이유가 섬에 새똥섬하고 인강석이 엄청 나오니까 자본주의에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만 갖고 팔아도 미국보다 더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흥청망청 쓴 거예요. 그러니까 넌 일할 필요도 없다. 왜 나오고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랬겠냐. 정말 땅에 기반해가지고 자기가 어부하고 농사를 짓고 하던 사람들이 인강석이라는 새똥이라는 새똥 아니고 여기는 인산염이에요. 주로. 인산염을 갖다가 이렇게 비료로 다 팔려가면서 자본주의 농업이 되고 하면서 돈 한 미국이 13,000달러 할 때 한 2만 몇천 달러 하니까 너 일할 필요도 없고 차 나눠주고 그 다음 일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무상복지고 맨날 놀러 다니고 흥청망청하고 그렇게 쓴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섬이 요만하잖아요. 그 섬에서 땅 파나고 났을 때 이제 그 결과가 뭐였겠느냐. 사람들은 노동할 의지도 없고 노동하는 방법도 모르고 그냥 흥청망청 놀기만 했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한정된 자원은 사라져버렸고 근데 그걸 조금 확대시키면은 자본주의라는 틀 자체가 그럼 우리 지구 환경에 대해서 나우루와 똑같은 일을 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는 거고 제가 이제 젠더 문제에 대한 관심은 뭐냐면 이제 그러면 이거를 떠받들 때 세계관이 뭐였냐면 학자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학자들은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왜 마더 네이처냐 그러면 여성과 자연을 그러면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봤냐 여성하고 자연은 그냥 이용 가능한 자원으로 봤을 뿐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여성 문제 환경운동에서 에코페미니즘이 이런 게 대두된 게 여성들이 갖고 있는 삶의 방식과 이런 방식이 정말 지속 가능하고 이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젠더 문제라기보다는 그럼 우리 문명에 대한 반성을 했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세계관이나 우리가 지금 세계를 접하는 방식을 봤을 때 과연 이제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여성들의 관점하고 이런 것들이 좀 더 지속 가능하고 좀 더 조화롭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문명의 전환이라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기독교적인 남성주의적인 세계관, 여성을 보는 시간, 자연을 보는 시각이 탈바꿈되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여성주의적인 시각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미래를 지속 가능하고 이런 면에서 더 우리가 전환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 그건 젠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잘못된 갖고 있던 관념을 그거를 바꿔야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여성들이 담당해 왔던 여성 원주민들이 담당해왔던 자연과의 교화나 이런 거하고 맞닥뜨리기 때문에 저는 이걸 젠더 문제라기보다는 우리가 근대 사회 이후로 가져왔던 남성 중심들이나
자연을 대하는 그 여성에 대한 반성을 토대로 원위치를 찾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세계적인 여기 어떻게 보면 남성 페미니즘, 남성 환경 운동주의자들도 여성적인 세계관을 갖다 젠더 문제에서 여성적인 세계가 아니라 인간이 지구상에서 갖고 있는 위치, 인간이 마땅히 한정된 지구에 살아가면서 가져야 될 자세, 자연과 접합하는 측면에서 어떤 방식이 필요하냐면 기존의 남성적인 방식.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저는 그 생각도 해요. 우리가 인류세 그러잖아요, 인류세. 근데 좀 더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인류세가 아니라 자본세라고. 인간이 전부 다 그럼 지구하고 그렇게 관계를 맺고 있느냐?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그가 어떻게 보면 굳이 뭐 남성이다 여성이다 이런 젠더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에 갖고 있던 이 착취적인 이 관행과 세계관 모든 것이 아닌 다른 어떻게 보면 오래됐지만 새로운 이런 우리가 전환해야 될 어떤 그런 모습을 가리켜서 우리가 그냥 통칭 그냥 여성적인 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 선생님 또 할 말씀 많으실 것 같은데 많이들 하셔가지고 일단 조금 더 듣겠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아까 좀 늦게 오셔가지고 인사를 안 하셨는데 예. 이참에 인사도 하시고 네. 얘기도 해주시면 예. 평소에 이렇게 환경 문제 관심만 있고 예, 예. 잘 몰랐었는데 이런 모임 있다고 해서 관심 있어서 와보게 됐고 예. 주셨던 질문 관련해서는 사실 저는 젠더 문제랑 환경 문제가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거는 막연히 그냥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말씀 주셨던 것처럼 여성들이 뭔가 텀블러 사용이나 에코백 사용 이런 것들에 더 적극적인 것 같이 이게 통계적으로 이렇게 정말 수치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모르겠으나 제 주변을 보았을 때만 하더라도 남성 친구들이 관심 있는 것보다 여성 친구들이 관심이 있고 채식도 그렇고 그래서 막연히 상관관계는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인과관계로 했을 때는 여성이기 때문에 환경 문제에 더 관심이 있는 건가 이것까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 그런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주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뭐 이 책을 읽으신 내용에 대해서 아니면은 다른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다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뭔가 조금 더 자유롭게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 선생님. 저는 이제 이달락은 방금 너무 얘기를 잘 해주셔가지고 아까 여행을 해보시면서 정말 쓰레기도 너무 많다고 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쓰레기가 문제시가 되고 있긴 해요. 이렇게 뭐 해양 쪽으로도 특히 문제도 많고 그런데 어느 나라가 가장 저는 해외여행을 많이는 안 다녀봤지만 다 깨끗하더라고요. 그래서 쓰레기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다고는 생각을 해보지는 못했는데 그 어느 나라가 대체로 아무래도 선진국보다는 후진국 쪽이 더 그렇지 않나 그런 거에 대해서 그렇죠. 당연히 개발된 나라들 중에서도 한국은 특히 깨끗한 나라예요. 재활용률이 독일 다음으로 세계 두 번째로 높은 나라고 전 세계에서 최초로 전국 쓰레기 종량 제로하는 아마 지금도 딴 나라도 없을 거예요. 거의 그런 나라는 돈 내고 쓰레기 버리는 나라는 거의 없으니까 우리가 굉장히 그런 수거 시스템이나 이런 것도 우리가 너무 앞서 나가서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되게 이런 인식을 잘 못할 수 있어요. 그것도 우리 그 몇 년 전에 이슈가 됐듯이 또 우리 쓰레기 수출하잖아요. 또 남한테 먹지로 떠넘겼다가 그때 이제 필리핀에서 문제가 됐었는데 이게 쓰레기를 수출한다라는 거는 이게 사실 지금은 이 세계 쓰레기 자체가 거대한 산업이에요. 어마어마한 규모의 산업이에요. 그래서 뭐 여기저기로 정확하게 말하면 쓰레기는 아니고 이제 리사이클링 산업이니까 재활용될 수 있는 거를 넘겨야 되는데 이제 그거를 그렇게 안 하고 몰래 거기다가 뭐 쓰레기를 집어넣어서 불법으로 남의 나라에 보냈다가 결국 문제가 됐던 게 이제 그 필리핀의 그 컨테이너 문제, 그 뉴스에서 보셨죠? 네. 그거였는데 이게 쓰레기가
예전에 몇 년 전에 뭐 우리나라 잠깐 재활용 쓰레기 문제가 됐을 때가 이제 중국이 더 안 받겠다 했던 게 중국도 그전에는 쓰레기를 많이 수입을 해다 재활용을 했는데 그 중국의 귀유라는 유명한 도시가 있어요. 거기 가보면 사진으로 보면은 지금 이제 중국도 그거 별로 안 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전자 쓰레기 전선이 막 산처럼 무슨 예술 작품 같아요. 사진만 보면은 색색깔 전선이 산처럼.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의 이 마더보드, 이 메인보드, 그게 또 산처럼. 옛날엔 이 CD로 그것의 산, 막 이런 식으로. 거기서 제가 본 사진에서는 어떤 애 엄마가 애기 옆에 앉혀놓고 열심히 재활용하는 이런 것들도 있고, 전자쓰레기 지금은 이제 아프리카로 많이 가죠. 뭐 바젤 협약 이런 게 있어서 유독성 쓰레기는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감시를 한다고는 하지만 이제 그런 걸 많이 이제 그동안에 이 부자 나라들의 못된 짓이 많이 이슈가 됐죠. 그래서 뭐 필리핀 같은 경우는 그 캐나다가 옛날에 그런 못된 짓 많이 해가지고 그 쓰레기를 그 재활용품을 보낸다고 해놓고 플라스틱 보낸다고 해놓고 의료 폐기물 이런 거 컨테이너에 실어갖고 보냈다가 문제는 이게 그거를 그 나라에서 수입을 하는 필리핀의 수입업자가 막 무허가거나 막 날림으로 막 수입하는 거예요. 근데 걸렸단 말이에요. 그런 그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를 못해요, 그 업체는. 뭐 날랐겠죠. 아니면 파산했거나. 이러면 그게 거기서 그냥 썩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고, 그러다가 뭐 이제 그게 결국은 캐나다에서도 오래전 일이에요. 뭐 이슈가 돼가지고, 뭐 아주 캐나다 안에서도 그 문제가 되고 윤리적으로. 그래서 캐나다 정부가 사과를 한 해 만에 안 하네 뭐 하다가 안 했는데 나중에 필리핀에 슈퍼 태풍 하이엔이라는 태풍이 오고 그냥 캐나다가 필리핀에 원조를 해주면서 그냥 필리핀은 더 이상 거론하지 않는 쪽 이렇게 참 안타깝게 결론이 났고, 그 다음에 뭐 브라질도 옛날에 무슨 영국에서 오는 그 리사이클링 그 자재 거기에 뭐 의료 폐기물이 있었고, 브라질은 싸우죠. 브라질은 큰 나라니까. 근데 그랬다가 이제 한국도 그때 필리핀 그게 걸린 건데, 이제는 필리핀에서도 그 시민 의식이 너무 높기 때문에 필리핀 NGO 운동 같은 게 되게 활발하고, 그래서 그때 한국 대사관에 가서 뭐 시위하고 많이 그래갖고 결국 우리 정부가 갖고 왔죠. 그건 갖고 와가지고 보내는 데보다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갖고 왔고, 이제 이런 일이 생기고, 이 중국이 원래 재활용품 많이 처리하다가 이제는 중국도 자체적으로 이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와서 재활용 대상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제 그걸 안 하게 됐고, 이제 그게 한 몇 년 전에 풍선 효과로 아시아 여러 나라로 갔었는데, 아시아 국가들도 이제는 다 그런 거 안 하겠다. 그래갖고 한 2010년대 중후반부터는 다들 다 규제하죠. 그래서 불법 소각 업체나 이런 거 전부 다 규제하고, 그러니까 한 번씩 싹 규제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쓰레기 보낼 곳들이 많이 없어지고 이제 이런 일들이 생기고, 또 그런 거를 또 어떤 곳에서 인도네시아 어떤 곳에서는 쓰레기를 그래서 그런 거 재활용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면은 NGO에서 이거를 뭐 돈으로 바꿔줘서, 돈으로 바꿔주면은 이 빈민들이 그 돈이 다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걸로 뭐 예를 들면 통장 만들어주기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데들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의 쓰레기와 관련된 삶의 양태가 이제 지구상에 있는데 좀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요새는 선진국, 후진국 이런 말은 잘 쓰지는 않아요. 한국에서는 아직도 쓰긴 하는데 교과서에도 쓰긴 하는데, 이제 이게 대체로 그냥 뭐 이 말도 완전히 딱 맞는 거 아니지만 개발된 나라? 좀 이상하기는 하죠. 우리는 개발이라고 하면 약간 부동산 개발 뭐 이런 걸로 들리는데, 그러니까 인적 자원 개발에 더 가까운 건데, 그래서 그러니까 개발된 나라, 개발 중인 나라, 걔도 그다음에 저개발국, 미개발국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이제 유엔에서 아무튼 공식적으로 그런 표현을 쓰기는 해요. 근데 거기서 개발 단계가 낮을수록 당연히 쓰레기가 이제 이렇게 그렇게 되죠. 근데 이제 그런 걸 보면은 참 이미 풀려나 있는 쓰레기들이 너무 많아서 고민스럽기는 해요. 그 나라들의 시민들이 깨끗하게 해라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쓰레기를 수거하는 시스템이 없는데 개인이 무슨 수로 뭘 어떻게 깨끗하게 해요. 근데 아까 강 선생님께서 그 나우르의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그게 게으르고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그게 그 책이 나와가지고 나우르 사람들 게으르게 흥청망청 거리다가 망했다라고 나오는데, 전 세계 어디건 간에 게으른 사람들은 없어요. 게으른 사람들 없는 게,
옛날에 정말 말도 안 되는 교사들의 거짓말 중에 하나가 무슨 뭐 아랍 사람들은 뭐 게으르고 나라를 사랑하지 않아서 이스라엘군이 쳐들어오니까 다 도망갔다.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었잖아요. 예, 예. 거짓말이었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중동에서는 산업이라든가 이런 거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면 큰일 나요. 물이 없는데.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나우루 같은 경우도 토착 사회일 때 정근대 사회에 그러니까 인구가 뭐 몇백 명 살고 한 1000명, 2000명 살 때까지는 그러니까 수렵 채집에 가까운 걸로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인구가 거기서 한 10만 명 가까이 간다. 그러면 그때는 농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불가능해요. 그거는 거기 땅 자체가 불가능해요. 거기가 이 섬은 약간 또 이 산호 왜 동남아 뭐 산호 방파제라고 해서 저 멀리에 있는 그런 데다가 여기는 불가능한데 근데 잠깐 돈이 들어왔을 때에는 그 주민들이 인구가 좀 늘어났겠죠. 근데 그 뒤에는 살 수 없어지면 그냥 호주로 뭐 나가서 이제 저게 되겠죠. 호주에 많이 있다는 그 이제 저임금 노동자들 남태평양의 섬들에서 온 뭐 그 거의 인류 최초의 자발적 폐국이 될 걸로 예상되는 투발루 같은 데서 온 사람들이라든가 뭐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그 섬들 전체가 대체로 비만이기 때문에 그게 학자들한테도 관심사였나 봐요. 인스턴트 음식의 영향도 있지만 이게 혹시 유전적인 요인이 있는 것 있지 않겠느냐 있을 수도 있다. 대체로 그 남태평양의 원주민 사회가 한 세대 만에 그렇게 급격하게 이제 비만이 된 거 영양 공급에 문제도 있지만 근데 두 측면이 다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먹어도 살 많이 찌는 사람이 있고 우리도 안 찌는 사람이 있고 한 것처럼 각자 신진대사가 뭐 다 다르니까 그런데 한 사회에서 한 세대 만에 90%가 비만이 되고 당뇨병에 걸렸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유전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사회 경제적인 요인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나우루 예전 사진 찾아보니까 70년대까지는 날씬했어요. 그건 원주민인데, 예, 그건 날씬했던 건 맞아요. 예, 물론 그때도 예를 들면 코카콜라가 아니라 닭고기도 굉장히 많이 먹는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쪘을지 그걸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지만 어쨌건 지금에 보이는 상황은 그건 건 맞고 그거의 결과는 결국은 비만과 쓰레기더라. 예,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 그래서 나우루는 가라앉는 건 투발루나 옆에 있는 뭐 키리바시 이런 나라들보다는 좀 덜해요. 근데 그게 나우루는 동그랗기 때문에 이게 좀 덜한데 그 투발루는 예전에 제 후배가 투발루로 오래전에 출장을 갔다 왔는데 투발루의 본섬은 이렇게 길어요. 이 폭이 좁아요. 거기 조금만 가라앉으면 조금만 물이 들어오면 바로 못 살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 이제 그 문제가 있어서 그 투발루는 일부 이민을 결국 협상 끝에 호주가 일부 이민을 받는 걸로 이제 그렇게 됐었고 거기 뭐 마이크로네시아, 뭐 마셜 군도 이런 데들 대체로 사정이 비슷한데 그런 데는 그래도 어느 정도 피지나 이런 데들은 그래도 인구가 몇만 명, 뭐 10만 명이라도 되면 국가가 유지되는데 이런 데는 참 유지되기 힘든 나라라서 이제 그런 상황인 거고. 나우루 같은 데는 그러면 의료 시스템 같은 건 전혀 없는 건가요? 있습니다.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 거기에 제가 갔다 와서 전에 친구들한테 막 이거 저기 얘기했더니 그걸 네가 어떻게 하냐 그런데 왜 아냐면 제가 다 세워봤습니다. 돌아다니면 학교가 2개가 초등학교 2개가 있고 병원이 있어요. 간호대학이 있어요. 간호대학이 있어 거기에 병원이 있어요. 근데 제가 가기 한 달 전에 거기 비가 와서 물이 샜었다라고는 했는데 간호대학이 있고 병원이 있긴 있어요. 그리고 당뇨가 너무 문제니까 이제 그 돌아다니다 보면은 이 트램펄린 있잖아요. 이게 그렇게 많아요. 집집만 되게 많이 봤어요. 그걸 정부가 공급을 한 거예요. 그거 애들 그거라도 뛰라고. 예. 곳곳에 당뇨 조심하라는 이런 뭐 포스터라 이렇게 좀 벽화 같은 게 막 이렇게 그려져 있고 그래요. 아이가 학교에 결석 안 하고 등교하게 하면 하루 $5를 드립니다. 제가 안내판도 봤어요. 제가 너무 좋겠다. 여기 하도 학교 애들 안 보내서 결석 안 시키고 보내면 돈 준다고.
근데 거기는 병원이 있기는 있죠. 있긴 있는데 아마 큰 병 걸리면 다 호주로 가야겠죠. 그렇죠. 예, 가야 되고 거기서는 뭐 근데 그 섬에서 당뇨 성인병 말고는 다른 재난 요인들이 없기는 해요. 뭐 이렇게 뭐 산업재해가 있을 것도 아니고 뭐 지진이나 뭐 이렇게 무슨 홍수가 날 것도 아니고 뭐 교통사고도 뭐 대단히 날 것 같지는 않고 예. 제가 혼자 걸어서 한 바퀴 돌아야지라고 하면서 그때 라나한테 혹시 여기 위험한 건 없느냐 있다고 개를 조심하라 개한테 물리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아 이게 위험하다고 물론 개한테 물리면 안 되는 건 맞는데 그게 위험한 거구나 이 나라에선. 근데 뭐 진짜 그냥 그 외에 뭐 근데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다치고 뭐 안전사고 같은 건 날 수 뭐 칼로 뭐 벤다든가 이럴 텐데 이게 제일 큰 거는 그 당뇨와 그로 인한 질병은 근데 그건 사실 낫기 힘들잖아요. 나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냥 거기 그렇게 살겠죠. 이렇게. 물이 안 좋나요? 콜라를 갖고 먹는 이유가 물을 먹는 물을 먹으면 되는데 그래서 저도 아니 그러면 채소는 대단한 농업이 필요한 게 아니라 뭐 토마토라도 키우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거기 닭은 몇 마리 키우는 거 봤어요. 이 길에 노는 닭인데 라나 자기 닭이라 그러더라고요. 자기 닭도 있고 어업도 그러면 낚시질을 바다인데 근데 거기가 이 주변 이렇게 삥 둘러선 바다에 바로 나가면 왜 바다 밑에 그 산호 끝나면은 바로 심해고 그 다음에는 그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기후변화 때문에 해수 온도가 많이 올라가서 예전과 같은 어종이 없다라는 얘기도 있고 근데 그 전에 이미 이 사람들은 그런 콜라만 먹게 되면서 수입품만 먹게 되면서 생활 리듬이 글로 굳어지면서 아마도 어업을 기후변화 상관없이 안 하게 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데 이제 가면 이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현지인들은 항상 진실을 말하지 않아요. 근데 그것도 인류학 하신 분들 아마 되게 그걸 잘 이해하시던데 우리나라도 전문가가 아닌 분들한테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근데 각자의 자기의 삶의 경험대로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여기 이 지역에 이 작물이 들어온 거 100년밖에 안 되는 걸 뻔히 아는데 뭐 현지인들 조상대대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 그런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 우리 물고기 많아 일부러 그렇게 좀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하나도 없어요. 이 나우루에서는 슈퍼마켓에 가면은 거기 노르웨이 냉동고등어 먹어요. 나우루에서 하고 연어하고 그거 먹어요. 그런데 여기서 토마토를 키우는 사람을 봤어요. 토마토랑 채소를. 난민들, 중동에서 온 난민들. 그들은 고향에서 먹던 채소들을 텃밭처럼 키우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참 아이러니인데, 근데 그리고 이제 내륙이라고 하니까 조금 이상한데, 언덕에 올라가 봤더니 무슨 이런 파파야 같은 거, 그런 거 나무에 달려 있는 거, 거기에 약간 자연인이다 프로에 나오는 것 같이 그런 차림을 한 괴짜 어느 라나의 친구분, 남사친분이 혼자 그 숲속에 오두막에 살면서 뭐 그런 파파야 이런 거 따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뭐 주식은 아닐 거고, 그리고 그렇게 그냥 옛날에는 인사년 팔아서 번 돈, 그 다음엔 호주가 주는 돈, 이런 것들 가지고 그냥 그렇게 사 먹으니까 더 이상 그 농사를 지어서 할 수 있거나 그런 환경도 아니고 이제는 그걸 아무도 안 할 거고, 지금은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제가 갔을 때보다 지금 더 줄었을 거예요. 그들 이제 대부분 다 젊은 사람들은 거의 20대 되면은 다 호주로 간다고 봐야죠. 가고 그 나라는 더 떠날 수 없는 사람들만 남고 나머지 이제 다 가겠죠. 그냥 이제 그런 식으로 그 나라가 비워지는 걸로 이제 해결은 아니지만 이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고.